하겠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를 kaggle.com, gutenberg.org, AI 허브, 또 국립국어원의 코리안 OKR, 또 이건 이제 네이버.com NLPK는 제 연구실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제가 연구하면서 NLP 연구하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한 20여 개를 올리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요즘 빅데이터 경쟁대가 매우 많은데 Dacon.io에서 거의 매월마다 대학생 또는 뭐 일반인들을 상대로 빅데이터 경쟁 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셋을 주고 그 데이터셋 가지고 AI 모델을 만들어서 트레이닝하고 이런 이제 주로 이제 딥러닝을 많이 하죠. 그런 경쟁 대회를 하는 사이트를 소개를 한 거고요. 예, 이렇게 1주 차에는 인공지능용 학습 데이터셋을 조사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어떤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공부하는데 또는 딥러닝 AI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지를 중심으로 수업을 했었고요. 자, 2주 차에는 이제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개념,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이제 GPT하고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 LLM이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AI 또는 챗GPT하고 인간의 차이가 무엇일까? 컴퓨터 인간의 작업 능력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특히 이제 요즘 챗GPT가 거의 인간 전문가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면서 웬만한 전문가들이 하는 일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림도 화가 정도의 수준. 물론 이제 매우 유명한 화가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추어 화가 정도 수준 이상으로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 작곡도 작사 작곡도 아주 유명 작사 작곡가 수준은 아니겠지만 아마추어 수준 이상의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전문적인 뭐 어떤 작업을 할 때 챗GPT를 거부할 게 아니라 활용을 해서 내 업무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이 2주차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네, 3주차에는 우리 연세대학교 이민희 교수님께서 생성의 예를 이용해서 작사, 작곡한 그 특강을 했었고요. 4주차에는 한국어의 특징하고 한글 코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이제 NLP를 하다 보면, 우리는 주로 이제 한국어 텍스트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한국어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소개를 했지요. 뭐, 한국어, 영어는 알파벳, 뭐, 한자를 쓰느냐, 한글을 쓰느냐, 뭐, ABC를 사용하느냐, 이런 차이도 있지만, 주로 이제 문장 구조 차이가 있고요. 한글에서는, 영어에서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뒤에 오는 데 비해서 한국어는 이제 수로하고 목적어가 바뀌는 이런 특징도 있는 반면에 조사 어미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차이가 크죠. 영어나 중국어는 조사 어미, 기능어가 없어요. 그래서 문장 구조가 거의 픽스되어 있는 거죠. 구조적 언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나는 밥을 먹었다. 밥을 나는 먹었다. 이렇게 어순을 바꾸는 게 허용이 잘 안 돼요. 조사 어미가 없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 이제 한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조사 어미가 있기 때문에 나는 밥을 먹었다든 밥을 나는 먹었다든 을하고 나는 이게 이제 주어 목적어를 결정지어 주기 때문에 어순이 좀 자유로운 이런 여러 가지 특징 차이가 있거든요. 띄어쓰기도 마찬가지고요. 띄어쓰기를 왜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띄어쓰기는 그냥 편의상 하는 거예요. 띄어쓰기를 했을 때 리더빌리티가 좋으냐, 책을 읽기가 더 좋으냐, 띄어쓰기를 안 하고 이 책을 출판했을 때 읽기가 더 편한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어나 일본어는 굳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용을 쉽게 잘 파악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괜히 띄어쓰기 하면 이 분량만 늘어나요. 그에 비해서 한국어나 영어의 경우에는 단어당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나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가 이게 어디서 이렇게 아버지 가야, 뭐 가방이야, 뭐 방이야 이렇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람들한테 글 문장을 전달함에 있어서 띄어쓰기를 하는 게 유익하면 그런 언어들은 띄어쓰기를 잘 하는 거고 그렇지 필요가 없는 일본어, 중국어는 띄어쓰기를 안 하는 거죠. 한국어는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복합명사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도 하고 띄어쓰기 안 하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또 이제 북한의 경우에도 할 수 있다를 붙여 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다를 띄어 쓰는 데 비해서 뭐 이런 이제 띄어쓰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띄어쓰기를 했을 때 더 편하냐, 띄어쓰기 안 했을 때 더 편하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띄어쓰기도 하고 안 띄어쓰기도 하고 그런 분인 거죠. 네. 그런 그 언어의 특징을 좀 소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어에서는 이제 이 NLP를 하려면 한글 코드 문제가 있어서 예전에는 주로 KS 완성형을 사용했었는데 이 완성형은 EUC-KR 또는 CP949라고도 하죠. 이렇게 완성형을 사용해 왔었는데 요즘은 거의 이제 유니코드가 대세가 되어서 대부분 다 유니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니코드하고 KS 완성형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소개를 한 거고요. 근데 유니코드는 어, 유니코드의 그 definition, 정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컴퓨터에서 구현할 때 인코딩을 하게 되거든요. 인코딩 방식이 UTF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UTF-8 인코딩이냐, UTF-16 인코딩이냐, UTF-32 인코딩이냐 이런 인코딩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서 우리는 대부분 UTF-8 인코딩 방식을 보게 되죠. UTF-8이 거의 이제 사실상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txt 파일이 있으면 한글 텍스트 그러면 UTF-8로 인코딩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혹 한 10의 하나 정도, 10의 하나 정도는 KS 완성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txt 파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어떤 완성형이든 유니코드 인코딩 됐든 상관없이 잘 리드 라이트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파일을 어, 리드해서 뭔가 처리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완성형일 때하고 UTF일 때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고요. 자, 5주차에는 형태수 분석기를 우선 실습부터 했었네요. 네, 파이썬 형태수 분석기로 CoreNLTK하고 CoreNLPy 형태수 분석기가 여러 개 있었는데 CoreNLPy에 한 5개쯤 있고 CoreNLTK에도 한 개 있고 이렇게 파이썬에서 형태수 분석기를 사용하는 방법 이게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 자연어 처리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어서 이 형태수 분석기를 파이썬 사용하는 그런 내용을 공부를 했었고 실제 이제 예제 코드를 통해서 음, 실습도 하는 그런 내용이 5주 내용이었었네요. 근데 여기에 추가로 음, 윈도우에서 또는 리눅스에서 직접 실행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KLT 2000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이버 카페에서 NLP 강의 KLT 2000 테스트 버전 집을 다운받으면 어, 윈도우에서는 CMD 창에서 이렇게 인덱스 2018.exe 하고서 텍스트 파일을 줘야 되는데 이때 이 텍스트 파일은 유니코드가 아니라 케이스 완성형으로 줘야 돼요. 케이스 완성형은 CP949라고도 하죠. 근데 어쨌든 케이스 완성형 txt 파일을 실제 형태 분석할 때 뭐 인덱스 2018이든 또는 인덱스든 kme.exe도 해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를 쭉 해보시면 되는데 이걸 소개한 이유가 뭐였죠? 어, 속도가 매우 중요할 때, 즉, 텍스트 파일 크기가 매우 클 때, 뭐, 1000만 어절, 뭐, 1억 어절, 이렇게 분석하려면, 이 파이썬 형태 분석기에서는 뭐, 5시간, 10시간, 뭐, 한 30시간 걸려요. 그런데, 이 커맨드 라인, CMD 창에서, KLT 2000 테스트 버전, 이 EXE 파일 이용해서 직접 이렇게 형태 분석을 하면, 한 2, 30시간 걸릴 분량을 10시간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엄청난 차이잖아요. 이렇게 요즘은 그 대용량 텍스트 처리, 빅데이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하는데 뭐 20시간, 30시간 기다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이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해서 하면 된다. 단 주의할 게 완성형 텍스트 파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완성 텍스트 파일을 줄 때는 아이컨브라고 하는 그 코드 변환기를 사용하시면 돼요. 유니코드 완성형. 여기다 써줄 걸 그랬다. 아니에요. 여기 카페에 들어가면 잘 설명이 돼 있어요. 네. 아이컨브를 통해서 유니코드하고 케이스 완성형 변환하는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변환해서 완성형 텍스트 입력 파일로 분석을 하고 출력 파일, 결과 파일 받을 때는 요 우측에 입력 파일 .txt 여기 하나에 abc.txt 하면 abc.txt로 분석을 해줘요. 그 파일로 저장을. 그다음에 그게 이제 완성형 텍스트일 테니까 다시 또 유니코드로 변환만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을 5주차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형태수 분석이랑 요즘 딥러닝 툴에서 서로 컴피티션 하는 경쟁 관계에 있는 게 이 토크나이저거든요. 토크나이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형태수 분석기로 토크나이즈를 할 거냐, 형태수 분석기 사용하지 않고 센턴스 피스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서브워드 모델, 서브워드 토크나이저로 토크나이저 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수 분석기와 더불어서 서브워드 토크나이저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센턴스 피스 토크나이저에 대한 실습하고 그 내용을 설명을 했었죠. 네. 다음 6주차에는 그 형태수 분석하고 워드 세그멘테이션은 자동 띄어쓰기죠. 중국어는 형태수 분석이 그 띄어쓰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형태수 분석, 품사 태깅, 세그멘테이션, 서브워드 토크나이저에 대한 이론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이후로 9주차에는 그 형태수 분석을 통해서 동사, 명사, 형용사 등이 구분을 한 다음에 그러면 각 동사, 명사, 형용사 이 단어들에 대해서 인베딩 벡터를 만드는 딥러닝에서 워드 벡터를 만드는 그 워드 인베딩에 대한 소개를 했었고요. 10주차에서는 그 워드 인베딩 중에서 워드 투 벡을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인베딩 벡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하는 실습을 했었죠. 이 워드 인베딩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었죠? 일단 워드 인베딩을 하려면 대용량의 텍스트가 필요하거든요. 텍스트 파일이. 결국 이제 단어 시퀀스. 왜냐하면 각 단어에 대한 인베딩 벡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각 단어, 컴퓨터라는 단어, 뭐 핸드폰, 노트북이라는 단어, 이 단어들이 여러 번, 최소한 뭐 한 열댓 번 이상 출연을 해야지 그 단어에 대한 벡터를 만들 수 있겠죠. 벡터 만드는 방법은 노트북 벡터를 만든다면 노트북 주변에 뭐 주변 기기, 마우스, 키보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할 텐데 문장에서 노트북이 출연한 문장이 뭐 50개가 있다고 치자. 그 50개 문장에서 노트북 주변 좌우에 같이 출연하는 단어들이 피처가 되어서 즉 노트북을 설명하는 특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처 벡터, 특징 벡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텍스트 파일을 충분히 크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텍스트 파일은 뭐라고 했었죠? 네, 위키피디아 텍스트가 구글링만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위키 텍스트 각 언어별로 어쨌든 최소한 그런 위키피디아 텍스트 정도의 규모 몇백만 어절 이상 충분히 크려면 몇천만 뭐 1억 어절 이상 돼야 되는데 그런 대로 위키피디아 텍스트 정도를 가져다가 거기에 출연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각 단어에 대한 벡터를 만들려면 그러면 한국어의 경우에는 은는 이가를 떼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형태수 분석을 통해서 은는 이가를 제거할 수도 있고 분리해서 빼버릴 수도 있고 어, 그냥 있는 그대로 살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은는 이가를 빼버리면은 좌우 그 노트북 예를 들면 노트북 단어의 좌우 두 단어씩만 보면 그 노트북의 특징이 나타날 테고 만약 조사 의미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좌우에 내가 산 노트북은
마우스와 키보드가 있다 이럴 때 내가 사는 노트북은 그다음에 키보드와 마우스가 그러면 이 조사 의미가 거의 이 대부분 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 인베딩 벡터를 만들 때 윈도우 사이즈를 보통 5로 하거든요. 5로 한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가운데 있고요. 양옆에 두 개씩 그러면 사이즈가 5잖아요. 5개. 윈도우 사이즈를 5로 하는데 만약 조사 의미를 제거하지 않았으면 최소한 7 정도는 해줘야 되겠죠. 7 또는 9는 너무 많을 것 같고 여튼 이렇게 조사 의미를 제거하고 같은 형태 분석을 한 그 방법이 아까 제가 소개한 index.exe였어요. 저기 형태 분석 얘기할 때 어디 갔나요? 여기 index.exe 이걸 이용하면은 조사 의미를 제거하고 해주거든요. 네. 그럴 때는 윈도우 사이즈를 5 정도로 해서 저는 위키 텍스트를 가져다가 워드 임베딩을 직접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컴퓨터 성능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요. 뭐 5분, 10분, 1, 20분이면 충분히 되니까요. 네. 그렇게 워드 임베딩, 워드 벡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그 실습까지 했었고요. 음, 더 제대로 한국어에 대해서 임베딩 벡터를 정교하게 만들려면 위키 텍스트가 좀 부족하고 제가 앞부분에 소개했던 AI 허브에 많은 한글 텍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신문 기사, 의학 그 교재들, 법학 그, 음, 같은 법학 개론 등등의 그 법학 책들도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요. 일반 도서들도 만들기도 하고요. 국가 보고서들도 있고요. 대화문들도 있고요.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온갖 한글 텍스트들을 다 가져다가 그 텍스트를 가지고 한 15구절 정도 가지고 이 형태소 분석을 해서 조사원을 제외하고 인베딩 벡터를 만들면 훨씬 더 정교한 그런 벡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이 신문 기사 한 1억 5천만 어절, 또 이제 한 4억 6천만 어절 이런 몇억 어절에 대해서 워드 임베딩 벡터를 만든 그 데모도 소개를 해드렸었죠. 제 사이트 뭐 nlp.국민.acr 그 데모 찾아가시면 그런 하여튼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다. PC로 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워드 임베딩 실습 부분이었고요. 아, 다음 11주차에는 엔그램 언어 모델하고 스무딩 기법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요. 엔그램 언어 모델은 요즘 딥러닝 언어 처리, LLM, 초거대 AI, 챗 GPT라고 하는 초거대 AI 딥러닝 NLP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에요. 이, 이 모델은 음, 뭐 공부를 하셨겠지만 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문제거든요. Next word prediction이라고 해서 나는 오늘 아침에 밥을 까지만 있었어.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단어가 올 확률이 가장 높으냐? 밥을 먹었다가 올 확률이 높으냐? 밥을 맛있게 그다음에 먹었다 올 같은 맛있게가 올 확률이 높으냐? 밥을 안 먹었다가 올 확률이 높으냐? 이렇게 어쨌든 음, 좌문맥에 해당하는 좌, N-1개의 왼쪽 시퀀스 단어를 보고서 현재 단어를 맞춘,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 엔그램 랭귀지 모델인데 이 딥러닝 언어 처리에서 가장 그 베이스, 기본이 되는 핵심적인 그 모델이 이 엔그램 언어 모델이거든요. 챗 GPT 마찬가지예요. 챗 GPT가 소설을 직접 쓰잖아요. 소설을 쓰면 시드를 줘요. 한 두 단어 정도를 주면 뭐 두 단어든 20단어든 뭐 아무거나 주면 돼요. 뭐 어쨌든 몇 개의 그 시드 단어들을 주면 그러면 그 뒤 단어 다음 단어를 프리딕션을 해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단어 계속 프리딕션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 챗 GPT 모델이거든요. 그다음에 BERT라는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챗 GPT 모델은 좌 단어들만 보고서 현재 단어를 맞추는.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서
생성해 나가는 이게 이제 GPT 모델이고요. BERT라고 하는 모델은 비슷한데 이 좌 단어들만 보는 게 아니라 우 단어들도 같이 봐요. 왜냐하면 이 BERT는 생성 모델이 아니고 자연어를 이해하는 문장을 표현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많은 문장들이 주어져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능을 보시면 수능에 지문이 있잖아요. 지문이 보통 한 10문장 정도 되나요? 네, 하여튼 10문장이 이미 주어져 있어.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핵심 단어 하나를 괄호를 해놨어.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게 가장 적합할지. 그것도 이 괄호에 들어가는 단어를 예측하는 문제잖아요. GPT 모델을 이용하면 이 단어를 예측하는 게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이 괄호의 왼쪽에 있는 단어들을 보고서 이 괄호에 있는 것을 맞추는 예측하는 문제가 GPT 모델이에요. 그런데 볼트는 아니 이미 다 그 괄호의 우측에도 여러 단어, 뭐 그 뒤에도 문장 여러 개가 주어져 있는데 왜 왜 괄호의 왼쪽만 봐야 돼? 오른쪽을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볼트는 좌 문맥만 보는 게 아니라 우 문맥도 같이 보고서 이 괄호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추는 이 모델이 볼트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GPT하고 볼트의 차이점을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GPT는 한 방향 모델이에요. 유니디렉션. 좌에서 우로 이렇게 순서대로 생성해가. 볼트는 양방향 모델이에요. 바이디렉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양쪽에서 이렇게 접근해 가면서 이 현재 괄호에 있는 단어를 맞추는 이 모델이거든요. 네, 어쨌든 이 벌트와 GPT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되는 엔그램 랭귀지 모델하고 스무딩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네요. 예, 그 다음에 12주차는 다시 또 워드 임베딩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했었고요. 네, 지난주 13주차에는 감정 분석과 감정 말뭉치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감정 분석. 요즘 자연어 처리에서 핫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핫 이슈가 뭐 챗GPT도 있지만 이 분류기하고 클러스터링 중에서 뭘 분류하고 뭘 분석할 건가의 문제가 네이버 영화평, 네이버 이 영화가 볼만하냐, 안 볼만하냐, 또 이제 상품평, 이 상품을 쓸만하냐, 안 쓸만하냐, 뭐 이런 그런 문제가 가장 실질적으로 우리 실사회에서 활용 가능성, 사업화 부분에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어 처리 기술을 어떤 애플리케이션으로 활용할 건가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서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그런 토픽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정 분석 중인 거죠. 그래서 감정 분석 관련된 연구하고 이 감정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주로 이제 머신러닝 기법, 딥러닝 기법을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감정 말뭉치, 감정 학습 데이터셋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다른 문제를 얘기를 할 건데요.